자, 글 구조 파악하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활동은 선생님하고 이제 쉬운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부터 이제 또 한번 각자 진행한 다음에 선생님이 코멘트를 해주는 식으로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장 간의 미시구조 파악하기인데 넘버링을 먼저 해놓고 나서 같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장이고요. 2번 문장, 그 다음에 3번 문장,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문장까지 총 9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여기서 중심 문장은 어디냐면 1번 문장이죠. 근데 1번 문장에서는 사실상 내용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하면서 문을 띄었어요. 정말 그 두 가지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뒤에 있는 2번 문장에 나오죠. 바로 과거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심 화제인데 합치면 걱정이죠, 그죠? 과거든 미래든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1번, 2번 문장이 같이 이제 중심 문장이 되고 같이 이제 중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들이 어떻게 이 중심 내용들을 뒷받침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한탄과 후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걱정하고 아쉬워해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걱정 해봐야 쓸모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는 미래든 과거든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3번, 4번 문장에서 상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얘기가 또 나오겠죠, 당연히. 인간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하여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역시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생기지 않는 미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5번부터 9번까지 문장은 길지만 어쨌거나 전부 다 뭐에 대한 상술이에요? 1번, 2번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술되고 있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글쓴이 주장이 이제 상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관계를 맺고 있고요. 뭐 글 구조도 뭐 이렇게 조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 글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설명하면서 뭐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같이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글 전체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그래서 글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렵다고는 해도 이게 이제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1학년 교양 과목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책이 이제 이 마레임이라는 책일 거예요. 이게 마레임이라는 책의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선생님도 이제 교양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이고,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비문학 독해는 대부분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책에서 가지고 옵니다.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수능에 나오는 어떤 비문학 지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길게 돌려서 한 거예요. 자, 읽어보시고요. 각 문단마다의 중심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핵심어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예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문단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늘 하던 거죠, 그죠?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결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 글을 어떻게 읽었는지, 선생님이 읽어냈는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연결 관계도 볼 거고요. 일단 선생님이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넘버링을 좀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1문단이고요. 2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이고요. 여기에 4문단이 있죠. 그 다음에 5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6문단, 그 다음에 7문단, 8문단, 8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일단 쭉 읽었겠죠. 오늘날 철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문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 언어에 대한 말을 하겠구나. 뭐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겹쳐서 나왔으니까 뒤쪽을 먼저 봐야 되겠죠. 아,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에 있겠구나. 여기 보시면 나는 우선 여기에서 언어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다루려는 방법의 4가지 발전 단계.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데기는 4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언어를 다루려는 태도를 미리 밝혀둘 필요를 느낀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첫째가 나오네요. 또 둘째가 또 나오네. 또 셋째가 나오고 넷째가 나와요. 4가지가 여기 다 있네요. 일단 뭔지 한번 봅시다. 첫째, 논리적 실증주의, 논리적 언어 분석. 둘째, 비트겐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철학적인 언어 분석. 셋째, 과학적인 언어학. 넷째, 훔볼트의 사상에 기초한 해석학적인 언어 철학이다. 핵심어도 중요하지만 이 핵심어와 연결되는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 지문에서 이렇게 인명이 나오면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단의 구조를 싹 살펴보니까 논리적 실증주의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문단에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 실증주의의 둘째 단계인 철학적 언어 분석, 비트겐슈타인 뭐 얘기 나왔었죠, 그죠? 그게 이제 4문단의 내용이 될 테고요. 이렇게 파악을 해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5단계 다음 단계로서 과학적인 언어학 나오죠, 그죠? 3가지가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6문단에 보니까 일단 한 곡지를 마무리하네요. 위에서 말한 3가지 단계들 원래는 몇 가지였죠? 4가지였죠, 그죠? 4가지 중에 3가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3가지가 뭔가 공통점이 있거나 뭔가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겠죠? 논리적인 언어 분석과 객관적인 구조로서 관찰한다. 이게 이제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3가지는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점을 찾자면 객관적인 구조 체계로서 언어를 관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그 뒤에 말할 4번째 단계 같은 경우, 4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구조로서만 관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러나라는 말 뒤에 나오는 어떤 관점이냐면 창조적 인간의 주체에 배제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해석학적인 언어 철학은 이게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4번째가 언어의 본질을 주체적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고 일상 언어 현상을 삶의 현상으로 관찰하고 철학적으로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죠. 언어 철학은 인간의 존재와 철학적 전통을 개선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어를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체계로서 관찰하기보다 주체적이고 생동적인 힘으로 관찰한다. 아까 전에 그 3개는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체계로서 관찰을 했다면 얘네들은 다른 거예요. 주체적이고 생동적인 힘으로 관찰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이 해석학적 언어 철학이 나머지 3개와 구별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런 방향에서 어쩌고 얘기가 나오고 과학적 언어를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기를 훔볼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서로 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4개가 다 의미가 있는 방법론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은 처음에 이 글을 볼 때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중심 내용에 접근을 먼저 해나간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는 이 세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한 공통점을 물어보기도 할 것이고 이 세 방법론과 해석학적 철학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할 것이고 각각의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걸어놓은 다음에 일단은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나가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문단하고 2문단을 아까 분석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3문단부터 실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중요한 핵심어 위주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어는 좀 다른 색으로 해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논리적 실증주의에 의하면 철학은 종래 그가 다루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특수과학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의 기초작업을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대요. 따라서 여기서는 철학은 곧 과학의 기초이론이며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과학기초로는 과학적인 언어를 획득하기 위한 언어 분석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초기 실증주의에 있어서는 과학은 정확하고 엄밀한 언어를 사용해야 과학이 된다는 이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아, 논리적 실증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분석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과학적인 언어 분석. 이 언어 분석을 위해서 정확하고 엄밀한 언어가 사용돼야 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언어가 하나의 순수한 기계적 체계의 구조로서 관찰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적 실증주의의 둘째 단계인 철학적 언어 분석으로의 전환을 이룩한 것은 비트겐슈타인이다. 일단 인명이니까 표시해놓고요. 그는 언어의 구조의 형식들을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형식들로서 관찰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냥 언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일상적인 삶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걸 관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른바 말 잘리긴 했지만 말놀이, 중요한 단어겠죠. 영어도 변기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말놀이라는 이념이 나타난다.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다룰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언어의 놀이는 삶의 놀이의 표현인데 여러 가지 게임들은 각각 서로 다른 성격과 규칙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보편적인 규칙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도 없고 보편적인 논리에 의해서 연역될 수도 없다. 언어의 놀이를 이해하려면 그 놀이를 함께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언어 집단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을 분석하는 게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언어 분석이겠죠. 그죠? 언어의 놀이를 읽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언어 형식들을 하나의 과학적인 언어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는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논리적 실증주의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는 어떤 의미로서의 제시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겹쳐서 나오면 맨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철학적 언어 분석에서는 과학적인 보편어의 이념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일상 언어 영역들의 분석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일상 언어 영역을 분석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중심 문장에서 이제 찾은 내용이니까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언어에 있어서 말의 의미는 미리 그리고 일의적으로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의적 하나의 의미를 고정시킨다는 거죠. 때문에 순수한 선엄적인 의미라는 것은 없고 선엄적이라는 것은 경험 이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어의 의미를 규정을 할 때 사전적인 의미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의미 이데아가 있고 그걸 갖다가 규명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일의적이지 않게 여러 의미가 다의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일상 언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말의 의미는 그 말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일상의 언어, 계속 일상 언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로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언어이다. 따라서 뒤에 나오니까 더 중요해.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나왔죠. 그죠? 결국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고 압축적인 말이 나올 거예요. 일상 언어를 초월한 추상적인 언어 이론이 어떤 의의를 갖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서는 지금 그게 한계인 거예요. 일상 언어에 대한 건 참 좋은데 일상 언어를 초월한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그런 해석이 이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한계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단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서 오늘날의 과학적인 언어학의 이론은 실증주의의 논리 언어 분석과 철학적인 이상 언어의 분석이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 먼저 언어학은 논리적 실증주의에서 발전된 순수 형식의 이론들뿐 아니라 수학적 논리학과 관계된 문제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논리적 언어 분석과 과학적 언어학은 함께 언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주체성에 의존함 없이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현대 언어학은 철학적 언어 분석처럼 경험적이고 개성적인 언어 현상에 관심한다. 그래서 계속 나오네요. 일단 표지부터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의미 연결관계를 보겠습니다. 현대 언어학은 그의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순수와 경험 그리고 보편과 특수를 특이하게 종합한다. 그러므로 언어학은 특수한 경험적인 언어, 곧 일상 언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지만 또한 철학적 언어 분석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특수한 언어들을 넘어서 모든 언어들의 보편적 구조체제를 찾아내 보편적 문법을 연구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 그래서 그러므로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온 이 그러므로라는 말 뒤에 잘 보시면 또한이라는 말을 토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언어학은 특수한 경험적인 언어, 즉 일상 언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지만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성입니다. 요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말놀이 개념처럼 일상 언어도 대상으로 하지만 아까 전에 말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했었냐면 일상 언어를 초월한 추상적인 언어 이론이 어떤 의의를 갖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보완한 거예요. 또한 철학적 언어 분석처럼 보편적인 문법을 연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한계를 극복한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과학적 언어학을 설명하는 두 개의 특성은 요것과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분석을 하시면 핵심 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았을 때 세 개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면 앞에 얘기한 그 세 개가 다른 네 번째 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인 구조가 그 특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핵심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집고 있네요. 이 세 가지 단계들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언어 현상에 있어서의 창조적인 인간의 주체성의 관찰이 배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구조 체계로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지만 언어의 주체성,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주체성, 이게 무시되어 있다. 주체성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실용론에서는 인간의 언어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기계적인 반응 행동으로서만 이해되었고 주체적인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진 않았다. 그러므로 해석학적인 언어 철학은 언어의 본질을 주체적인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고 일상적인 언어 현상을 삶의 현상의 핵심으로 관찰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어 철학은 인간의 존재와 그의 삶의 뜻을 밝히려는 철학의 전통을 계승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어를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체계로 관찰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주체적이고 생동적인 힘으로 관찰한다. 중요한 내용에 모두 주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핵심어가 되겠네요. 이런 방향으로 이 책에 펼쳐질 연구는 전개된다. 이 책에 대해서 논쟁적인 의도를 품을 사람들을 위해 미리 말해두어야 할 말싸움하지 말자 이거죠. 과학적 언어학과 구조주의도 얘네들도 그의 학문적 장래를 갖고 있다는 것이면 사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개가 같이 존재하는 거지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결국은 4번으로 그 발전해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개가 같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의 학문적인 장래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훔볼트의 언어관에 근거하고 있는 이게 이제 마지막 해석학적 관점이었죠. 철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해석학적 언어 철학과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영향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앞에 말했던 세 개는 사멸한 게 아니라 네 번째인 해석학적 철학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과학적인 언어학도 훔볼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해봤고요. 이 중심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연결 구조를 한번 그려봅시다. 색별로 한번 써볼까요? 하늘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세워져 있는 화면에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밑밥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글씨가 이상해가지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네 가지 발전 단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막 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다루는 네 가지 방법 요쯤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네 가지 방법 플러스 이게 이제 책의 서문이다 보니까 글쓴이가 언어를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고 1문단 말미에 이제 밝히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볼 텐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네 가지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 네 가지를 또 어떻게 구별했었냐면 앞에 세 가지와 뒤에 한 가지를 또 나눴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7문단, 8문단, 6문단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6, 7, 8문단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바대로 이걸 일단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일단 또 세 개로 또 나눠야 되겠죠, 그죠? 세 개로 나누고 세 개 중에 이제 첫 번째 출발이 이제 3문단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논리적 실증주의.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핵심어들은 뭐였냐면 요거는 언어 분석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체계로서 기계적인 체계의 구조로서 관찰된다.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주면 3문단 일단 논리적 실증주의죠. 여기서는 언어 분석, 이거를 다시 언어 분석, 그 다음에 기계적 체계 이쯤으로 이제 요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문단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보면서 얘기합시다. 3문단 같은 경우는 철학적 언어 분석,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일단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인명도 좀 적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놀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말놀이라는 것은 일상 언어라는 중심 단어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철학적 언어 분석. 그래서 여기는 비트겐슈타인 나오고,
그 다음에 말놀이. 여기 이제 일상 언어를 관찰하는 거였죠. 그죠? 이제 여기 이제 한계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문단입니다. 5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과학적인 언어학, 과학적 언어학. 과학적 언어학에서 필수의 핵심 단어들은 뭐였냐면 아까 전에 또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가 다 나왔었죠. 그죠? 일상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또한 보편적인 문법까지도 연구한다. 일상 언어 플러스 보편 문법. 이게 이제 4문단에 나오는 철학적 언어 분석의 한계였는데 그걸 한계를 극복한 걸로 이제 과학적 언어학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7문단에서 이제 드디어 얘기가 나오는 게 7문단 얘기하기 전에 6문단 같은 경우가 요거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칸이 부족하다. 이거 어떡하지? 6문단 일단 써놓고 나서 뒤로 빼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6문단에서 얘네 셋의 공통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 셋의 공통점을 6문단에서 객관적인 구조 체계가 공통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구조 체계, 객관적 구조 체계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7문단에서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석학적 언어 철학. 해석학적 언어 철학입니다. 각자 좀 쓰세요. 공간이 좀 모자라서. 해석학적 언어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핵심어로 뭘 다루고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 찾았던 핵심어가 주체적이다는 거죠. 그죠? 주체적이다. 주체적이다. 주체성 요것만 써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갖다가 생동적인 힘으로 관찰하는 그러한 방법론이 바로 해석학적 언어 철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문단, 7문단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 8문단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얘네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면서 네 가지 중에 어떤 건 도태되고 어떤 건 살아남고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네 가지가 전부 다 일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한 해석학적 언어 철학과 나머지 세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간의 영향을 지금도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 책에서 나는 다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서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이제 전체를 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지문들이. 그래서 그런 지문을 읽어내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수능에서 비문학의 어떤 철학 문제라든지 뭐 인문학 관련된 그런 지문에 접근하는 요령을 좀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 2개 한번 또 더 보겠습니다.